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너무 아까운 인물이기에 출마해달라 권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불출마 약속을 깨고 출마를 결심한 문대성 의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깝다는 것이 인지도가 높다는 건지 아니면 정치력이 대단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대성 의원 본인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불출마 선언을 지켜주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탈당을 번복했고 불출마를 번복한 말 바꾼 정치인이라고 찍혔을 때 당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정 전 총리가 정치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더 민주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정운찬 전 총리가 직접 밝힌 얘기입니다. 정 전 총리는 정치인들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정치를 할지도 생각 중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정치에서는 낙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시도를 말하는 건데요. 아마 정운찬 전 총리는 그걸 지적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 전 총리의 선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의 선택에 의해서 야권의 지형이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선택 무엇일까요? 이렇게 당을 운영하면 힘들어진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같은 당 안철수 의원에게 한 얘기입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동교동계 인사들도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학습 효과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판단이라는 것 역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미 학습 효과를 얻을 만큼 정치적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 학습 효과를 좀 잘 살려야 할 텐데 근데 그것부터가 바로 판단이겠죠. 시기를 놓친 판단은 판단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이건 뒷북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러죠? 예,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이 어제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 주식시장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2016년 한국거래소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주요 계획을 따르면 예.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이를 오후 3시 30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또한 그 시간 외 접속 매매 도입, 대량 매매 제도 개선, 호가 단위 세분화 등 투자자 거래 기회 확대를 위한 고객 친화적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일단 시장 연장의 이유에 대해서는 매매 거래 시간 연장을 통해서 아시아 시장 간 중첩을 강화하고 한국 증시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금융투자업계 전반과 외환시장 등과 연계된 사안이거든요. 거래소 독자적인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연내 지주회사 전원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업 공개 완료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예탁 결제원 지분 매각, 상장 차익 환원, 공익기금 조성 등 IPO 선결 과제를 이행을 수행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성도 다 좋은데 네. 떨어지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거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철렁철렁 하실 텐데 말이에요. 자,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지정에 앞서 1년여간의 준비 단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사전 준비 단계를 도입해서 공모에서부터 지정까지 1년 동안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역량 기반 생태계 조성을 선행키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예. 제반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 준비 단계를 거쳐서 선정된 활성화 지역은 4 내지 5년에 걸쳐 최소 100억에서 500억의 공공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처음 선정한 바 있지만 예. 이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 진척 속도가 좀 더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통해서 예. 기존 3단계 그러니까 계획, 실행, 자력 재생에 여기에다가 준비 단계를 더해서 4단계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추진되는 2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파급 범위에 따라서 경제 기반형, 이건 광역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린재생 중심 시가지형, 이건 도심 활성화 지역, 그리고 근린재생 일반형, 노후 저층 주거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준비 단계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예.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 중간 조직, 지역 활동가 그리고 이제 행정과 민간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한 재생 활동가를 한 1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신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은 2017년 2025 서울시 도시 재생 전략 계획 변경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하네요. 예. 말을 이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요것만 들으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도심을 이제 다시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한다 이 얘기인데 예. 이 이름을 질 때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한국 GM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난 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청업체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이 됐다고 그러죠. 예, 쉽게 말씀드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부산고법 창원 제2민사부는요. 어제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명이 한국 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한국 GM은 원고들에게 1인당 5,400에서 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예. 사측은 그 협력업체들은 근로자 파견 관계 아닌 도급 관계고 원고들은 각각 소속된 협력업체로부터 지위 감소를 받았다. 원청업체가 원고들을 상대로 한 지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게 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애초간의 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는 파견 자체 불법이거든요. 아하. 재판부는 한국 GM은 이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해서 지난 2013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예. 한국 GM과 협력업체들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 관계로 인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가 없고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판시질을 했습니다. 한국 GM 창원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2013년 2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한국 GM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자 소송을 이번에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최장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슨 기록을 갱신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이게 이제 갱신이 계속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예. 외국인들은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2,973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면서 예. 지난달 2일 이후 34거래일 연속 팔자행진을 진행했거든요. 예. 그 지난 6일 한국항공우주지분 블록딜로 인한 예외적인 순매수 상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의 순매도 행진이죠. 예. 지난 34일간 외국인들이 순매도한 주식 규모 6조 원 가량인데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순매도 상황과 비교하면 매도 강도는 좀 낮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팔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셀코리아 원인 무엇보다 저유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의 투자금이 저유가로 인해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대거 지금 회수가 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 하반기에만 국내 증시에서 전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의 30% 약 4조 5천억을 빼는 바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새해 들어서 아시아 증시 동세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당분간 셀코리아 기세가 지속될 거다. 잠시 자금 유출 속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외국인들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기엔 환경이 여의치 않다. 그래도 아직 중동 지역에 비해서 중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미국의 자본 유출이 적지만 여기마저 빠져나가게 된다면 타격이 훨씬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참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걱정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추운데 더군다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리우 올림픽 예, 지금 올림픽 예선의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최종 예선전 8강 파트너가 정해졌는데 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예, 그렇습니다. 요르단입니다. 예. 예. 호주를 예상했었는데 이때 밖에 요르단을 만나게 됐거든요. 네. 네, 이 호주가 예상 외로 좀 부진하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D조 마지막 3차전이 있었는데 이 호주가 요르단하고 0대0으로 비기면서 조 3위로 탈락했고요. 예. 이 아랍에미리트가 2승 1무 1위, 요르단이 1승 2무 2위로 8강에 올랐는데 이 올림픽 대표팀은 내일 밤 10시 30분에 요르단하고 8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요. 예. 이게 다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예? 예. 좀 다행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신태용 감독이 요르단전에 대해서 이 선수들도 그렇고 자신감을 표시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이후로만 보면은 이 월드컵 팀하고 올림픽 팀 요르단에 이 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뭐 쉽게 이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려운 팀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베트남을 3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와 호주하고는 0대0 무승비를 기록했는데 요르단의 강점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애매한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이 애매한 데서 지면 이게 참 더 좀 그런데. 예. 예. 근데 중동 팀만 하면은 좀 껄끄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수비가 강하다. 그죠? 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중동 팀이 항상 좀 껄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침대 축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우리도 이제 3경기를 했고요. 조별리그 3경기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요르단을 잘 알고 있지만 요르단도 우리를 잘 알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르단이 우선 이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에 중심을 두고서 역습으로 승부를 내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다 중동의 침대 축구가 있습니다. 앞서가면은 그냥 선수 스타트로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기의 흐름 그리고 우리 팀의 템포를 흐트러 놓는 건데 예. 이런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골을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선제골을 먼저 넣게 되면 요르단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르단이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경기하기가 편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선제골 넣고 우리가 공격의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이 좌우 측면 빈 공간을 파고들면서 요르단 수비의 간격을 넓히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이스하키의 귀화 선수가 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어제 대한체육회가 외국인 선수 2명의 귀화를 승인을 했죠. 예. 그 주인공이 이 캐나다 출신의 맷 달튼하고 에릭 리건이라는 2명의 선수거든요. 대한체육회가 이 두 선수 귀화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서류 심사하고 면접만 통과하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두 선수를 포함하면은 아이스하키에서 귀화 선수는 모두 다 6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아이스하키 귀화 선수가 갑자기 늘어난 거 모두들 짐작하다시피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스하키가 한 팀이 모두 22명입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 출신 귀화 선수를 모두 12명이나 출전시켰고요.
우리랑 같은 경우죠. 이 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일본도 모두 9명의 귀화 선수를 출전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귀화 선수가 한두 명인 건 좀 이해가 가는데 6명이나 만약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대표팀에서 뛴다고 한다면은 대표팀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좀 바라기는 이 귀화 선수들이 단순히 좀 올림픽 메달만 따는 게 아니라 예. 한국 아이스하키 발전에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이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새 세계화 시대라서 뭐 국적만이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도 이제 너무 많으면은 예. 예. 자, 그리고 하나가 전지훈련에서 2명의 일본인 인스트럭터를 영입했는데 낯익은 이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바야시 시냐라는 인스트럭터하고 이 가와지리 제츠로라는 2명의 인스트럭터를 이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이제 고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가와지리 코치가 이종범 해설위원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악연이요? 예. 인연이 아니라 악연? 악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 야구 스타였던 이종범 위원이 98년에 일본 주니찌에서 뛰게 됐죠. 예. 일단 했는데, 이 초반에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예. 성공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98년 6월 23일 경기에서 바로 이 가와지리 코치가 던진 몸쪽 커브에 팔꿈치를 맞고서 골절상을 당했죠. 예. 3개월간 공백이 있었고요. 그 후로 복귀를 했는데 이 몸쪽 공에 대한 이종범 위원이 그 두려움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보따리 싸고 귀국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가와지리 투수가 이제 코치가 돼가지고 이 젊은 한화 선수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 과연 이 가와지리 코치가 이 한화 투수들에게 몸쪽 승부에 관해서 어떻게 지도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이 몸 조금 많이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광고부터 들으시죠.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식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윤려원액. 아이파크는 조경 따라 흐르는 아파트를 디자인했습니다. 1802세대 대단지의 세계적인 조경 디자이너 로드베이크 발리용의 아름다운 단지 조경과 커뮤니티까지 새로운 일산을 디자인하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031-969-9998 현대산업개발.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만점 전문가도, 능력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수백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PSNC.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볼보.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일주일 중에 차가 제일 많은 날이 금요일인데요. 자, 이 금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8시 32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속에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 출발 전 차량도 충분히 예열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 교통량 꾸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난지 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잠실 철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서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여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부터 청담까지도 30km 미만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장지 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도 3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KF-X,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만 18조 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의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6대의 시제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만, 근데 어려우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당 국방기획단장 연결해서 얘기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KF-X 개발 일정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시제기 6대를 출고하고 4년간의 비행시험을 거쳐서 2026년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 이겁니다. 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상됐던 일정인데요. 작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국이 이전하지 않는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예.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은 개발에 빨리 착수해서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해라. 이러고 연말에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그 공동개발 협약서를 맺었고, 예. 또 한국항공이죠. 카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정부가 체계개발 계획을 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연초부터 바로 그 체계개발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이걸 비행기 같은 건 앞선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수송기를 많이 개발한 나라예요. 옛날에 스페인 기술을 가져다가 예. 자체 CN235라는 수송기를 조립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항공산업은 뭐 상당히 우리보다 의지를 갖고 먼저 시작했는데 전투기는 다릅니다. 사실 전투기는 또 우리가 훈련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예. 이 훈련기를 기본 플랫폼으로 해서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 점에서는 또 저희가 앞서가고 그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는 왜 이 계약을 한 거죠? 우선 KF-X 사업은 그 막대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 개발비 부담을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의 자금을 인도네시아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원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로부터도 투자를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 이건 성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국제 공동 개발은 개발의 위험을 분담하자는 뜻이에요. 개발의 위험을 분담하자. 뭐 그거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자,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도 예. 여러 차례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관계와 다르다. 자, 이 90%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성적표를 보겠습니까? 출석부를 보겠습니까? 요새 둘 다 다 봐야 돼요. 봐야죠. 그렇습니까? 내신 때문에요. 네. 예, 농담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방사청이 얘기하는 90%는 뭐냐 하면은,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나왔던 286 컴퓨터, 386 컴퓨터, 586 컴퓨터 개발해봤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개발해봤다는 그 경험이 지금 태블릿 PC를 개발하는 기술과는 다르겠죠. 그런데 태블릿 PC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우리가 옛날에 286대 뭐 386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따지면은 90%가 나옵니다. 이게 일종의 출석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블릿 PC를 개발하는 다른 시험 성적표가 필요한 거죠. 예. 이거를 객관적 기술 성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90%가 아니에요. 그거는 몇 퍼센트예요? 14%입니다. 예? 14%. 14%? 14%. 그러니까 핵심 기술의 90%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갖고 있는 기술의 90%라는 기술의 기술 성숙도가 몇 프로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14%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90%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설명 없이 90%라 그러면 전 세계의 전투기 기술의 90%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전투기 개발할 때 20%는 일본, 독일 같은 나라에 의존하거든요. 그래요? 네, 미국도 80% 이하예요. 예. 그런데 그런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한 선진국도 그러는데 한국이 90%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거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중단할 수는 없는데 이미 국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리스크 검증위원회라고 이걸 국회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반 개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을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개발의 목표 수준이 높아서 이게 원래는 우리가 단발 엔진의 F-16급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걸로 최초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엔진이 2개로 변경된 쌍발기에다가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죠. 또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가 들어가죠. 이쯤 되면 이 전자식 레이더가 A사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A사 레이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 레이더죠.
이 정도 성능의 전투기라면은 사실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전투기란 말이에요. 이걸 전투기 개발을 안 해본 나라들이 이걸 한다는 것이고, 우리보다 항공 산업 수준이 위의 나라, 예컨대 스웨덴 같은 나라 있고, 일본 이런 나라들도 그 단발 엔진의 소형 경량기를 개발했지, 이런 쌍발 엔진의 고성능 전투기 개발은 안 해봤거든요. 일본도 안 해봤어요? 일본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중간에. 예. 그리고 대만, 이스라엘, 뭐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중도의 사업을 접었거나, 스웨덴 같이 성공한 나라가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단발의 소형 경량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왜 위험이 없겠어요? 중간에 하다 보면은 별하별 일이 다 있을 건데. 예. 이게 지금 전투기가 뭔지를 알고서 시작한 거지 이런 게 다 불확실한 것이죠. 그거야, 우리 정부의 전문가가 많을 테니까요.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시작은 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 에이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기술에 관한 부분을 이전해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이거. 그죠? 자, 우리가 25개 기술을 달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 에이사 레이더라든가, 예. 적외선 탐지 장비 같이 이렇게 핵심 기술 4가지는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미국 법으로 못 준다고 해가지고 4가지는 빠져나갔고요. 그러면 나머지 21개는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협상이 다 끝났는데 돌연 미국에서 작년 말에 이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다시 수출 승인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 21개 기술을 세부 기술로 짜게니까 약 한 400개에서 500개 기술로 나눠지는데 이 400~500개 기술을 각각 다 심사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게 이전 여부가 다시 불확실해진 거죠.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언론에 인터뷰하는데 이게 목표한 비행기가 과연 나올 것이냐에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를 안고 그냥 사업을 밀어붙이면은 중간에 이제 차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추세가 뭐냐면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8조 원으로 예상했던 사업이 10조 원, 15조 원 마구마구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위험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중간에 어떤 국회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것의 어떤 중간 결과가 평가가 되고 그것이 피드백돼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된다. 한번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그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냥 목표만 고집하는 건 미련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목표의 세부 조정을 요구하는 좀 유연화된 사업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많이 결집시켜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단 없이 지금까지 이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사업단이 없다? 없어요. 그게 방위사업청의 일개 팀이 그 대령급에 한 10여 명 남짓된 팀이 이 8조 원 사업을 다 관장해왔단 말이죠. 이게 불안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예전에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딴 나라 안 돼도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 같은 거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신념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또 이 부분도 그런 신념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이라고 그랬던가요? 21년, 26년. 26년이면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딱 그죠?
그렇죠. 예,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이러한 것들을 하기엔 벅차니까 좀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정의당 군사안보 전문가시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중국 경제가 7% 성장에 실패했다는 소식,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7% 성장, 바우치라고 그러죠. 이 바우치 시대의 종말을 알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명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경제비 이슈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시죠. 곽수정 박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7% 성장을 의미하는 바우치 시대의 종말. 예. 이게 이제 중국이 쭉 7% 이상 가게 성장을 해오다가 작년 GDP 성장률이 6.9%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6.9%. 요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큰 건가요? 그 숫자 일단 두 가지인데요. 방금 이게 큰 거냐라고 하는 말씀에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2%대 후반이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한 2배 이상의 숫자지 않습니까? 예. 크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우치 7을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느냐? 예. 두 번째 말씀인데 6.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7도 아니고 6.5도 아니고 6.9. 7.0도 아니고 6.9.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손을 좀 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통계를 마사지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특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마사지를 마지막에 좀 드리블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이게 6.9라는 것은 참 순진하게 마사지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5%대가 실질적인 성장률이 아니겠는가. 아이고,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6.9라고 하는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5라는 숫자라면 중국 경제의 침체 정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나 많은 국가 경제가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눈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불안한 느낌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외환 보유고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국가 기밀 수준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해야지 객관적인 통계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뭐 통계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1978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통계 기법이나 통계의 정확성이 많이 향상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경제가 두 가지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국가 정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하나는 당 차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통계가 잡혀도 당에서 숫자 바꾸세요 하면 바꾸는 게 중국 경제라고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통계의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의 그 바우치 시대가 종말이 됐다, 이 얘기는 성장을 하다 보면 경제적 볼륨이 커지면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만큼 성장이 이제 한계성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을 하려면 조금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글쎄요. 지난해 분기별 GDP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1분기에 7%였다가 2분기에 7%, 3분기에 6.9, 4분기에 6.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13차 5개년 계획에서도 7%는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6.5에서 7%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10%대 성장을 하던 중국 경제가 둔화된 것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어서 둔화된 것이냐. 저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린다 이렇게 봅니다. 맞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항만, 도로, 주택 이런 부동산 건설로 해서 경기를 부양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내수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수출이 한 전체 GDP의 60%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출 비중이 감소가 되고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즉 40%를 담당했던 이 부동산이나 항만이나 사회간접자본 개발이 추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미 너무나 많은 부분을 40% 이상을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아타기에는 이제는 또 한계 상황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 또 자국 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30일 날 SDR 특별 인출권 기축통화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지만 중국 경제가 과연 그러한 서구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경제 운영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6.9% 성장률 발표했는데 중국 증시도 올랐잖아요. 그거는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내부에서? 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죠. 거의 한 70조 위안 정도 된, 7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위안화 인하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3조 8천억 정도 가지고 있던 외환 보유고가 지금 지난해 말에 3조 3천억, 5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만큼 금융시장에 외자 자본이 빠져나간 데는 18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있었던 중국 위안화의 급속한 절하, 결국 중국 금융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서구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는 더 이상은 어렵다. 그렇지만 중국 나름대로의 경기 부양책이 있다고는 하나 서구에서 볼 때는 그 경기 부양책마저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비밀스럽고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구 경제 제도로 봤을 때 신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문제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운데 라프 랜딩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이 중간 가는 게 제일 손해 안 봐요. 저는 근데 이 하드 랜딩을 한 4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오는 걸 봐서는 하드 랜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 랜딩이냐? 글쎄요, 그거는 아마 올 상반기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배럴당 10달러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것을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에서 아무래도 석유를 수입하지 않느냐 그래도 미국은 이미 석유가 남아 돌아가서 수출을 하겠다고 결의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소련이 이미 러시아가 많은 석유 부분을 또 유럽 지역에 가스와 함께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석유 생산되는 부분이 중국이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주가지수, 상하이 지수가 지금 2,900과 3,000 사이를 오가는 이 밴드 상황이 언제 3,000을 뚫고 다시 4,000을 향해 갈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중국 투자가의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 상하이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중국 경제의 어려움, 이것이 아마 연내로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25%가 중국의 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을 포함하면 31%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수출 비중이 한 55%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경제고요.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뭐 그러면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25% 수출이 둔화되고 동남아 수출의 55%가 둔화된다는 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거제 뭐 조선이나 또 울산이나 창원 기계 같은 철강 기계 쪽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점이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데 이게 아시아 전반으로 영향이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쫙.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니까 전진기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고요. 또 유가가 떨어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자금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다가 자기들 재정이 악화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이
지난해 22조가량이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예. 그런 식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대응책이 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근데 2년 전, 3년 전에 분명히 이런 위기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강연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유가가 배럴당 75에서 30달러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으시는 분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기업인들도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기업인들이나 또는 정부의 시각이 왜 이렇게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그런 경제관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사람의 속성,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은데 이렇게 내가 앞에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무릉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무릉덩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가서 빠지고 난 다음에야 느껴요.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이게 이런 심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뭐 안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뭐냐면 경기를 보고 사업을 하시지 경제를 보고 사업을 하시지 않거든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단시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 제주에서 사업하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보는 분들은 그런 말이 잘 안 들어오죠. 그렇군요.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다 하시. 아이고. 근데 어쨌든 좀 암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 대비를 잘해야 될 텐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 전문가이신 곽수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죠. 모스크바보다 엄청나게 추운 바로 그런 주말 보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춥지만 하지만 마음만은 훈훈하신 그런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